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의 사연은 조금 소름 끼칩니다. 각설하고 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심리 상담실이었어요. 제가 대기업 회사 안에서 직원들의 상담사로 일했는데 그이가 자주 제 사무실을 들락거리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죠. 나중에 남편한테 물어보니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 상담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걸 알게 되자 남편이 귀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여하튼 저희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연애하고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 둘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육아하는 것만 벅차서 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가장인 남편이 혼자서 경제 활동을 했답니다. 자식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그 비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일해보려고 이력서를 넣어 심리 상담할 자리를 찾아봤는데 경력 단절에다가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차고 넘쳐서 그쪽 계통으로는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편의점 앞에 붙어 있는 알바 채용 문이 보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딱 저희 애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시간이라서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답니다. 장기간 일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편의점 알바 자리를 얻게 되었고 남편의 짐을 아주 조금은 덜어줄 수 있었어요. 여보, 애들 키우랴 알바까지 하랴 너무 힘들지 않겠어? 난 당신이 그 시간에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돈을 아무리 잘 벌어줘도 애들 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나중에 대학까지 보내주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야 해. 편의점 알바하다가 심리상담사 자리 나면 취직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으면 당신이 돈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미안해. 아이고 됐네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기분 좋게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이 재밌더라고요. 진상이 많다고 여기저기서 인터넷에 올리던데 제가 일하는 곳은 다행히 심한 진상도 없었고 낮 시간에만 일하는 거라 취객을 상대하지 않아 할만했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왔는데 여전히 심리상담사의 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직업이 더는 나의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며 천천히 뭘 해야 할지 궁리하며 지냈죠. 편의점에서 퇴근하면 육아전쟁은 다시 시작되었고 밤까지 두 아들과 몸으로 놀아주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늘 한결같이 회사의 일도 열심이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었죠. 그런데 이 살만했던 인생에 큰 위기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나갔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하며 남편의 차 운전석을 제대로 박아버려서 크게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이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입술을 겨우 떼어내면서 전하고 싶은 말을 전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뭐가 미안해. 그 음주운전을 한 놈이 잘못한 거잖아. 여보, 정신 잃지만 우리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힘내란 말이야. 당신 이대로 떠나면 가만 안 둬? 여보, 자꾸 헛것이 보여. 누가 날 데리러 온 것 같아. 뭐가 보인다고? 여보 정신 차려. 제발 버티라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미안해. 사랑해 여보. 그이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어요. 슬픔은 몇 주 동안 저를 떠나지 않았는데 한편으로는 혼자서 두 아들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남편이 떠난 걸 아파할 때가 아니라 가장으로서 경제활동이 시급하다는 걸 제대로 깨달았죠. 그이의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 돈은 나중에 두 아들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고
제가 번 돈으로 두 아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자주 부탁해서 두 아들을 맡기고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직업군이 다양하고 누구나 쉽게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해서 알아보니 택배 포장이나 음식 배달 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택배 포장 일을 해봤는데 야근하지 않으려고 하자 눈치를 엄청 주더라고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기 때문에 밤 시간에는 일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며칠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일이 가사 도우미였어요. 어플로 일을 찾아서 해봤는데 꽤 쏠쏠하더라고요. 청소와 살림은 제가 결혼한 뒤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이라 누구에게 배울 필요 없이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께는 죄송하지만 아이들을 저녁 때까지 맡겼어요. 가사 도우미 일을 해보니 집을 한 군데라도 더 들러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돈이 벌리니 욕심이 생겼죠. 한 달에 거의 300만 원 넘게 벌게 되자 돈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됐어요. 물론 목돈이 필요할 때는 남편의 보험금을 조금 사용하면서 일을 헤쳐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고급 빌라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시연아, 너 시연이 맞지? 우리 같은 대학 나왔잖아. 기억 안 나? 날 알아요? 내가 시연이는 맞는데 그쪽이 누군지는 기억이 잘...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소심해서 너랑 대화를 거의 못했어. 그래도 몇 번이나 같이 조별과제를 했었는데. 미안해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왜 자꾸 존댓말이야. 우리 친구 사이인데. 말 편하게 하자. 아니에요. 누군지 확실히 모르겠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텐데 왜 그래야겠어요? 전 바빠서 그만 실례합니다. 시연이, 너 가사 도우미 하고 있니?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가 누군지 알고 있는 데다 가사 도우미를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꼭 저를 훔쳐보고 있던 것 같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놀라지 마. 네가 방금 청소하고 나온 집이 내 친구 집이야. 601호에서 나온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거기서 일하고 나오는 길이죠. 어쨌든 계속 이렇게 말 걸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죠. 불편하고 무서워요. 미안. 놀라게 했다면 사과할게. 그런데 시연아, 너 우리 집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나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인데 가정부 이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만두시기로 했거든. 주 5일에 하루 8시간 일해서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아갈 수 있는데. 네? 1,000만 원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받는 가사 도우미가 있어요? 시연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말 편하게 하자. 네? 응, 알겠어. 그런데 네 이름이 뭐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나 이영철이야. 전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영철. 날 모르면 동기들한테 물어봐. 아주 조용했던 성격이라 아는 친구가 거의 없긴 해도 성적이 좋아서 나름 유명했어. 그랬구나. 미안하다, 영철아. 기억 못하는 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방금 제안한 가사 도우미 일을 나한테 추천하는 거야? 진짜 월 1,000만 원이나 벌 수 있어? 미안. 내가 호들갑을 떨었지. 아무래도 혼자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뇌리에 꽂히네. 이해해. 남편이랑 이혼한 거야? 아니, 사별했어. 사고로 떠났어. 저런. 미안하다. 괜찮아. 영철이 너는 결혼은 했지? 난 돌싱이야. 애는 없고. 그렇구나. 그럼 나 너희 집에 출근해도 되는 거야? 뭐 계약서나 이런 거 써야 할까? 그래, 원하면 써줄게. 그리고 1년치 월급을 한 번에 줄 수도 있어. 내가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봐. 20년 만에 만난 기억나지 않는 동창은 저에게 아주 큰 제안을 해줘서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동창 영철이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청담동에 있는 대저택이었는데 누가 봐도 큰 부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영철이랑 대학 동문이고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된 김시연이라고 해요. 아, 우리 아들이 스카우트 해온다는 분이 시연 씨군요. 잘 왔어요. 우리 집 이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일을 관두게 돼서 급하게 사람을 구하게 됐습니다. 일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집을 청결하게 유지해주고 식사는 식단표를 보고 그대로 만들어서 차려주시면 됩니다.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이라는 표현 말고 그냥 회장님이라고 불러줘요. 네? 아, 회사를 운영하시는 오너시니까 그게 더 좋겠네요, 회장님. 집주인인 어르신은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안다고 하더군요. 왜 월급이 1,000만 원이나 주는지 알 것 같았죠. 저는 여러 군데 집을 돌 필요 없이 영철이네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억하고도 2천만 원이었으니 이런 꿀같은 직장을 꽉 잡고 오래오래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사 일을 하면서 영철이의 방을 치우게 되었는데 거기서 대학 졸업 앨범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봤더니 영철이가 어떤 친구였는지 떠올랐습니다. 저한테 편지를 줬던 안경 쓰고 순진한 남학생이 바로 영철이었더라고요. 편지 내용은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참 순수하고 착한 친구로 기억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지 못해 기억을 못하지만 그 친구의 순수함은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떠올랐답니다. 이어서 영철이 방을 청소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들어오셔서 놀란 듯이 말씀하셨어요. 시연 씨, 여긴 나눠. 내 아들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 네? 사모님 어째서요? 여기도 집의 일부인데 제가 치워야죠. 아니야, 여긴 치우지 마. 내 아들은 자기 방에 누가 들어오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정말요? 영철이한테 결벽증이나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비슷해. 아무튼 이 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 네, 사모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청소는 다 했으니 식사 준비할게요. 사모님이 놀란 듯이 말씀하셔서 저도 위축되었습니다. 영철이가 성격도 좋고 친절해서 편하게 방 청소를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괜히 앞서 나갔나 싶었죠. 나중에 영철이에게 방 청소에 대해 물었더니 역시나 자기 방은 놔두라고 하더군요. 아, 내 방은 청소 안 해도 돼. 내가 아침 저녁으로 스스로 치우거든.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거나 잘하면 돼. 영철아, 내가 너무 편하게 일하는 것 같아. 시키는 일도 청소랑 얼마 안 되는 빨래가 전부야. 음식은 재료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 장을 봐오지 않아도 되고 말이야. 아, 그건 아버지 담당 영양사가 준비해줘. 우리 아버지가 기업체 회장님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셔. 시연이 너는 집안에서 주어진 일만 잘해주면 돼. 그래도 너무 공짜로 돈 버는 기분이야.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더한 고생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야. 제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미안해서 하나라도 더 하겠다고 했지만 영철이는 그냥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집안을 돌보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영철이는 제 아들들까지 신경 써줬습니다. 네 큰아들 유치원 들어가지? 자, 이거 받아. 옷 사이즈가 대충 맞을 거야. 어머,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고마워. 그런데 내 아들이 유치원 들어갈 나이라고 말했었나? 어? 아, 네 핸드폰 배경사진 보고 대충 6살 정도 된 것 같아 보여서. 그랬구나. 고맙다. 사이즈도 딱 맞겠는걸? 영철아, 네가 나한테 은인이다. 정말 고마워. 고맙긴. 아, 그리고 이것도 받아. 네가 대학 때 좋아하던 가수 콘서트 티켓이야. 어렵게 구했어. 어머, 성시경이네? 나 성시경 광팬인 거 알고 있었어? 그럼 당연하지. 너 대학교에서 MT 갔을 때 삼시경 노래 불렀었잖아. 넌 별걸 다 기억한다.
너무 고마워. 그런데 티켓이 2장이네? 같이 갈 사람 없으면 나랑 같이 갈까? 그럴까? 그래, 좋아. 네 덕에 내가 편하게 일하는 데다 공짜 공연까지 가게 됐으니 당연히 같이 가면 좋지. 내가 밥은 살게. 그래. 그럼 주말에 같이 가는 거다. 영철이가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 진작 눈치를 채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려고 하니 조금 걱정이긴 했어요. 제가 2 아들을 키우는 데다 다시 남자 사귈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저에게 고백을 하면 확실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둘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연 날짜가 다가왔는데 그날 작은 아들이 배탈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가 하루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철이에게 같이 못 갈 것 같다고 사과 문자를 보냈죠. 다행히 아들은 다음날 몸을 회복해서 퇴원했고 주말에 저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청담동 집으로 출근했는데 영철이가 저의 눈을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영철아, 주말에는 미안했어. 작은 애가 심하게 아파서. 진짜 아픈 거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같이 콘서트 가기 싫어서 거짓말한 건 아니고? 아니야, 진짜 아팠어. 생굴 먹고 탈나서 하루 종일 설사하고 아팠다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전했더니 그제야 표정을 풀고 말하더군요.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미안. 난 네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는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핑계 대다 싶었지. 뭐? 내가 만나는 남자가 없긴 한데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거니? 영철아, 네가 나한테 큰 도움이 돼준 건 알겠지만 우리 동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래. 누가 뭘 했냐? 난 그냥 약속 펑크를 내서 짜증나서 한 소리였어. 그런 거야? 내가 괜히 김칫국을 사발로 마셨네. 그럼 그렇지. 너처럼 잘 나가는 기업가가 날 좋아할 리가 없지. 아침 금방 차려줄게. 저는 괜히 오해를 해서 영철이 앞에서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영철이가 저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날씨가 쌀쌀해서 목이 시려워 퇴근할 때 걱정이 되었는데 영철이가 목도리를 선물로 줬답니다. 목이 허전해 보여서 하나 샀어. 이거 하고 가. 어머, 영철아 고마워. 또 하루는 제가 발목을 다쳤는데 점심시간에 영철이가 들어오더니 파스를 사다 주더군요. 나 허리가 아파서 일찍 퇴근했는데 너도 발목이 안 좋아 보인다. 이거 붙여줄게. 봐봐. 너도 허리가 안 좋아서 파스 사왔구나. 우리 똑같이 나이 먹고 있긴 하나 보다. 넌 완벽해 보여서 아픈데 하나 없을 줄 알았더니. 무슨 소리. 맨날 여기저기 쑤신다. 자, 발목에 파스 붙였어. 그런데 시연이 너는 발도 예쁘다. 뭐? 그럼 발 말고도 다른 데가 예쁘다는 소리야? 그냥 넌 다 예뻐. 괜히 또 김칫국 마시지 말아라. 그래, 네가 하는 말은 한 귀로 흘려 듣고 있거든. 그런데 아직 재혼할 생각은 없는 거야? 그러는 너는? 결혼 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됐지. 그 끔찍한 걸 또 하고 싶진 않아. 그래도 넌 능력 있는 남자니까 예쁘고 어린 여자 만나서 재혼해. 부모님도 원하고 계신 눈치던데?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인연이 닿는 사람이 있으면 재혼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 그래, 아직 40대 초반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야. 저는 2 아들을 키우고 있고 아직 세상 떠난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으니 재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영철이의 입장은 달랐으니 꼭 재혼하기를 바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담동 대저택의 모든 식구들이 회사 행사장으로 갔고 혼자서 집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몸이 노곤해지면서 소파에 앉아 잠시 졸았어요. 한숨 자고 눈을 떴는데 복면 쓴 도둑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꼼짝마! 여기 가정부인가 본데
괜히 영웅놀이 할 생각하지 마. 나는 금고에 있는 돈만 꺼내갈 테니까 조용히 있어. 살려주세요. 저 아들이 둘이나 있어요. 아직 어린애들이라 제가 꼭 살아야 해요. 누가 널 해친대? 난 돈만 가지고 나갈 테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뒤로 돌아서 두 손을 모아 케이블 타이로 묶을 테니까. 네, 살려주세요. 저 정말 어렵게 사는 아줌마예요. 그 말이 더럽게 많네. 안 잡아먹으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 도둑놈은 저의 손과 발을 묶었고 입에다 양말을 넣어 소리를 못 내게 했습니다. 도둑놈이 얌전히 돈만 가지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온몸을 흔들며 케이블 타이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제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더라고요. 점점 더 무서워지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이제 우리 아들들을 못 보면 어쩌나 하고 위험한 상상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베란다에서 누가 뛰어들어와 도둑놈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치고받고 쿵쾅 소리를 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누가 들어와서 싸우는 건지 몰라봤답니다. 이윽고 누군가 가위로 제 손발을 풀어주고 입안에 있던 양말을 꺼내주더니 기다란 손가락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더군요. 시연아, 괜찮아? 나야, 나 영철이. 영철아, 나 죽는 줄 알았어. 이제 괜찮아. 내가 도둑놈 잡았어. 그리고 경찰들도 곧 올 거야. 많이 무서웠지? 우리 아들들 못 볼까봐 겁났어.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 되는 줄 알았다고. 괜찮아. 내가 잡았어. 이제 다 끝났어. 영철아, 고마워. 그런데 너 지금 행사할 시간인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가만, 어떻게 알고 베란다로 들어온 거야? 그게 다 우연이야. 행사장에서는 피곤해서 먼저 나왔고 베란다로 들어온 건 그냥 화장실이 급해서 현관까지 돌아가기 귀찮아서. 그래, 내 생각에는 꼭 뭐? 운명 같아. 네가 날 지켜주는 기사도 같다. 내가 힘들 때 나타나서 이런 좋은 직업을 주다니. 내가 누군가 필요할 때마다 네가 챙겨주고 도와주잖아. 그런가? 그냥 다 우연이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착각을 심하게 한 건가? 어쨌든 저 도둑놈이 잡혔으니 천만다행이야. 그렇게 우연이 계속되면서 영철이가 흑기사처럼 나타나 저에게 큰 기억을 심어주었고 자꾸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식구들이 해외여행으로 나가게 되면서 저도 휴가를 일주일이나 받게 되었어요. 유급 휴가라서 놀면서 돈을 버는 것이었죠. 저는 영철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물놀이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해수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들을 옆에 꼭 붙여놓고 놀았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세 번째 날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해수욕을 하기로 했어요. 수영복을 입고 두 아들을 데리고 바다에 들어가 튜브를 들고 물놀이를 했죠. 그러다 큰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노래를 불러서 그만 물에서 나왔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핫도그와 간식을 사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모래시장에서 기다리던 아들들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물놀이를 하는 큰아들이 보여서 손을 흔들어 간식을 보여줬어요. 허겁지겁 달려온 큰아들은 핫도그를 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성태야, 성진이는 어디 있어? 몰라. 나 혼자 물에 들어갔다 왔는데. 뭐야 너? 엄마가 동생 잘 보고 있으라고 했잖아. 얌전하게 있으라고 했어. 어딘가 숨어서 장난치고 있겠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성진아! 성진아! 처음엔 큰아들 말처럼 장난을 치는 줄 알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찾아다녔는데 10분이 지나도 작은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일이 심각하게 된 걸 깨달았죠. 저는 안전요원에게 다가가 제 아들의 인상착의를 말해주고 찾아달라고 했죠. 그러자 안전요원이 확성기에 대고 제 아들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는데 1시간을 헤매도 둘째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해양경찰이 바다와 인근을 수색했습니다. 주변 CCTV는 바다 모래사장까지 비추고 있지 않아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누가 데려갔는지 길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죠. 몇 시간 동안 찾아 헤매며 눈물을 쏟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영철이가 제 아들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성진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화장실이 급해서 오줌 누러 갔는데 길을 잃었다. 그런데 아저씨가 날 찾아줘서 데려다 준 거야. 영철아, 넌 어떻게 된 거야? 해외여행 갔다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들을 찾아온 거야? 아,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탔어. 그래서 혼자 집에서 뒹굴다가 바람이나 쐴까 하고 바다에 놀러 왔어. 그러다 성진이를 발견했지. 네 핸드폰에 있던 사진을 보고 네 아들인 걸 알았어. 뭐야? 그럼 이번에도 우연이라는 거니? 정말 이상한 일이다. 아니, 내가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지. 야, 이성진. 너 엄마 말 안 듣고 누가 혼자 돌아다니래. 이놈의 자식 혼 좀 나야겠어. 엄마 미안. 앞으로 오줌 마려우면 그냥 참을게. 잘못했어. 그만해. 애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 건데 왜 혼을 내고 그래. 그리고 엄마 없이 몇 시간이나 보냈을 텐데 겁에 질린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너 좀 이상하다. 영철아, 네가 꼭 나를 쫓아다니는 것 같아. 날 감시하는 기분이 든다고. 여기서 우연히 보는 것도 웃긴 일인데 없어진 내 아들을 찾아온 것도 말이 안 되잖아. 또다시 설명해야 해? 나 혼자 바람 쐬러 왔다가 우연히 네 아들을 발견했다고. 고맙긴 한데 기분이 좀 그렇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끼리 알아서 갈 테니까 넌 혼자 바람 쐬고 돌아와. 저는 쌩하게 영철이에게 볼멘 소리를 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휴가가 끝나 영철이네 집으로 다시 출근했는데 그날 영철이는 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저에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와 어색하고 불편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집안에는 늘 사모님과 둘이 남았는데 약속이 있는 사모님이 집을 나가면서 저 혼자 큰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다가 그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영철이의 방을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자꾸 제 근처에 나타나고 구해주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방에 들어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을 열었네요. 영철이의 방은 저와 아이들이 사는 집 크기와 비슷했어요. 혼자 20평 가까이 되는 큰 방을 쓰고 있었죠. 책장이 6개나 되었고 컴퓨터 여러 대와 장비들이 보였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물걸레로 닦으면 안 될 것 같아 먼지털이로 한 번씩 털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비를 잘못 건드렸는지 삐 소리가 나면서 큰 화면에 영상이 뜨더군요. 식당에 가보면 CCTV 영상을 띄워둔 컴퓨터 화면처럼 그 집안의 영상이 다 보였습니다. 그 집에 영상만 찍고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따라 움직이는 영상이 있었어요. 제 앞치마에 카메라가 달려있던 거죠. 저는 소름이 끼쳐서 깍 소리를 내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동안 영철이가 저를 감시하고 있던 걸 알게 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닭살이 돋았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집안에 도둑이 들었을 때 베란다로 들어와 구해준 일과 제가 발목을 삐끗했을 때 파스를 가져다 준 일, 그리고 해변에 두 아들과 놀러 갔다가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영철이가 찾아왔던 일, 모두 저를 감시하고 있어서 가능했던 일인 거예요. 제 옷이나 물건에 몰래 소형 카메라를 달고 따라다닌 생각을 하니 이 집에서 지내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걸 깨닫고 바로 앞치마를 벗어버리고 영철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사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저 몸이 안 좋아서 가볼게요. 아니,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시연씨, 잠깐만. 혹시 CCTV를 본 거야? 그냥 가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해. 사모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던 거죠. 영철이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잠깐만. 자네가 놀란 건 이해되는데 일단
대화로 풀어보자. 내 전 며느리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는데 그때부터 이상 증세가 생겼어. 과대망상증이 있어서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야. 전처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랑 저를 감시한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 집에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옷에도 카메라를 달았다고요. 여행 가는 날에는 어떻게 카메라를 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서운 인간을 어떻게 상종해야 하죠? 저 경찰서로 갈 겁니다. 사모님 아들을 신고하겠다고요. 잠깐만.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줘. 부탁이야. 정신병 있는 변태 아들을 감쌀 생각하지 마세요. 영철이는 미쳤다고요. 정신병 있는 거 나도 알아. 우리도 잘 안다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도 시도해 봤는데 고쳐지질 않아. 지금 영철이는 시연 씨 자네를 연인 사이로 착각하고 있어. 자기만의 세상이 있어서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이로 여기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훨씬 더 소름 끼치는데요. 이건 가만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에 바로 알릴 거예요. 시연 씨!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이 일을 해결해보자. 자네가 심리상담가로 일했다고 했지. 그럼 우리 아들을 상담해주는 건 어때? 전 정신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상담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엄연한 큰 죄입니다.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사모님을 뿌리치고 청담동 대저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앞에 도착했는데 이놈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동안 영철이가 저를 감시하긴 했지만 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타났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이상한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인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참 바보 같았네요. 결국 다시 청담동으로 돌아갔더니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영철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신고하려고 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 다시 돌아왔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시연아, 미안해. 내가 미친 짓을 했어. 나한테 왜 그랬니? 네 전처가 바람나서 나한테 그런 거야? 네가 돌아버렸는데 그 대상이 내가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대학 때부터 널 짝사랑해왔어. 20년 전 일이긴 하지만 나는 항상 널 그리워했어. 바보 같은 말인 거 나도 잘 알아. 그런데 진심으로 널 좋아했고 지난번에 널 우연히 마주쳤을 땐 진짜 사랑에 빠져버렸어. 핑계 같지만 전처 때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할 자신은 없었고 너는 계속 보고 싶어서 우리 집 가정부를 잘라버리고 널 데리고 온 거야. 그리고 집안에 여러 카메라를 설치해서 널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미친 게 맞네. 당연히 미쳤지. 소름 끼쳐 죽을 것 같다고. 너 내가 해변에 갔을 때는 어디에다 카메라를 단 거니? 그건 내가 너한테 선물해준 선글라스에 햇빛 때문에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아서 소형 카메라를 달았어. 그런데 그건 너의 모습을 보려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안전하게 잘 지내는지 보려고 한 거야. 네 얼굴을 보고 싶었다면 다른 곳에 카메라를 달았겠지. 뭐가 어찌되었든 너는 제정신이 아니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대로 끝나는 거니? 누가 들으면 너랑 내가 깊은 사이인 줄 알겠다? 미안해. 지금 네가 많이 무서울 거야.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난 정말 정상이 아니야. 시연아, 그냥 신고해줘. 나 정신 차리려면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영철이의 말에 회장님 부부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고 저에게 사과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전했습니다. 영철이 너 날 좋아하긴 하는 거니? 그럼 20년 전에 오랫동안 널 짝사랑했고 지금도 널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 방법이 잘못되긴 했지만 진짜 사랑해. 소름 끼쳐.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널 치료하게 해줘. 내가 하는 일 중에 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하게 해줘. 이 일을 그만두면 나도 후회할 것 같으니까 널 치료하게 해준다면 계속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싶어. 정말?
그럼 나야 좋지. 시연이 네가 날 도와주면 분명 나을 수 있을 거야. 세상에는 많은 또라이가 있다는데 영철이도 그 또라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병을 고치고 일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뿌리치고 나와야 정상이라는 건 알지만 저에겐 책임져야 할 두 아들이 있었고 고액 월급을 당장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영철이가 저에게 해를 가한 게 아니라 보호 목적으로 그랬다고 하니까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치료를 하면 다 정상으로 잘 지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하루 일과 중 오후 점심시간에 영철이의 회사를 찾아가서 둘이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상담하고 내일은 같이 정신과에 갈 거야. 약도 먹어가면서 고쳐야 하니까 마음 먹어둬라.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할게. 그럼 오늘 상담 주제는 뭐야? 오늘부터 디지털 기기는 모두 사용하지 마. 핸드폰, 컴퓨터, 그리고 그 미친 카메라에도 손대지 마, 알았어? 그럼 일은 어떻게 해? 손으로 해. 너 회사에 부하 직원 많잖아. 수기로 작성해서 컴퓨터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내 말 듣기 싫으면 경찰서에 들어가든지.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럼 전자기기를 다 끊어버리고 뭘 해야 하지? 지금 그림 한 장을 그릴 거야. 나무랑 집을 한번 그려봐. 그걸 보고 내가 심리 상담을 해볼게. 영철이는 하얀 종이에 색연필로 나무와 집을 그렸는데 나무 위에 집을 그렸더군요. 나무 위에 집이라. 이건 위태위태하다는 건데 너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구나. 너 전처가 바람난 거 아직도 화가 나니? 아니, 이제 그 여자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어. 내가 불안한 건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후계자인데 일하는 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셔. 그래서 때때로 화가 나고 도망가고 싶어져. 부모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같다.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네. 너 어렸을 때 부모님과는 어땠어? 그냥 그랬어. 매일 공부하고 과외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 여행이나 파티는? 그런 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나 해봤어. 그 전에는 오롯이 공부만 했어. 성적이 떨어지면 엄청 혼이 났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방에 CCTV를 설치해서 감시했어. 공부 안 하고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몽둥이를 들었어. 영철이의 행동은 회장님에게 비롯된 거였어요. 그리고 자아를 깊게 들여다보니 사춘기 나이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를 좋아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건 거절당하면 크게 상실감을 가질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죠. 또 부모님이 생각하는 며느리감이 아니었으니 고백을 해서 연인이 된다고 한들 허락받지 못해 헤어질 걸 알아 시작도 못한 거예요. 영철이가 카메라로 남의 일상을 들여다본 건 결혼 생활 때 시작되었다고 해요. 전처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했다고 했죠. 그런데 전처의 문란한 생활을 엿보고 큰 충격에 휩싸여서 미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혼 후 다시 저를 만나게 되었는데 고백은 못하겠고 훔쳐보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카메라를 곳곳에 달아 저를 훔쳐봤대요. 저야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끼쳐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눈앞에 있는 영철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참았습니다. 이튿날 정신과를 데려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애정결핍과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우울과 공황, 그리고 망상성 정신병까지 두루 갖추었죠. 영철이는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으로 일을 저지르는 큰 병을 앓고 있던 겁니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제가 옆에서 자주 상담을 해주며 지냈어요. 청담동 가정일보다 더 많이 영철이와 시간을 보냈죠. 영철아, 네가 날 몰래 보고 있을 때마다 느낀 게 뭐야? 내가 무슨 행동을 하길 바랬어? 아니, 그냥 넌 내 머릿속에서 애인이었어. 그래서 애인의 모습을 지켜본 거야. 다시 말하지만 진짜 미친 짓이었어. 너희 아버지가 널 카메라로 감시했을 때 기분은 어땠어? 그냥 무서웠지. 몽둥이로 맞을까 봐.
네가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다 걸리면 몽둥이로 맞았다고 했지. 참 힘들었겠다. 그럼 네 전처가 바람 피운 걸 보고 느낀 점은 뭐야? 분노, 짜증, 뭐 이런 거지.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전처를 해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 그럴 자신도 없었고 배짱도 없어. 난 스스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못난 놈이야. 자꾸 자신을 낮추진 마. 네가 한 짓이 미친 짓이긴 해도 이 트라우마를 이겨냈으면 좋겠어. 다시 질문할게. 날 감시할 때 어떤 모습을 기대한 거니? 혹시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나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런 장면은 있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어. 그냥 네 얼굴 보는 게 좋았고 네가 무사한지만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내 마음속에서 너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그래. 네가 너만의 세상이 있다고 했지. 그리고 날 많이 좋아하니까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좋아. 요즘 전자기기를 쓰지 않으니까 어때? 사실 불편하긴 한데 시연이 너랑 오랜 시간을 보내서 좋아. 그러니까 네 병을 치료하는데 내가 큰 도움이 되는구나? 오늘은 그만하자. 시연아, 나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 맞지? 아무래도 지금은 날 감시하지 않으니까 많이 좋아진 거지. 물론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많이 좋아졌지. 그럼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너와 시작할 수 있을까? 나 20년 전에 널 진짜 좋아했어. 네가 다른 남자를 사귀는 거 알면서도 좋아했다니까?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계속 치료해야 하니까 전자기기에 손대지 마. 심심하면 일기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해. 알겠냐? 그러자 영철이는 제가 시키는 대로 일기를 매일 썼고 그림도 매일 그려서 나날이 실력이 좋아졌답니다. 한편 영철이의 정신이 나아지는 걸 본 회장님과 사모님은 저에게 고맙다며 허리를 굽히더군요. 시연 씨, 고마워. 우리 아들이 덕분에 사람이 되어가고 있네.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뇨? 저놈이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건 우리 다 알잖아. 쪽팔리게 CCTV 설치해서 몰래 훔쳐보는 게 말이 되나? 회사에 알려질까봐 조마조마하다고. 저 멍청한 놈이 그런 짓을 다신 못하게 잘 좀 해줘. 회장님, 그거 회장님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영철이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억지로 시키려고 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했다면서요. 그때 영철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아이, 그놈이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대? 난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회장님, 그것도 괴롭힘이고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라고요. 그럼 내가 뭘 해야 할까? 사과해 보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세요. 트라우마를 없애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회장님은 고민을 하더니 영철이에게 사과하더군요. 과거 카메라를 설치해서 공부하도록 감시하던 날들을 모두 사과하고 애를 애답게 키우지 않고 고되게 힘들게 키워서 미안하다고 했죠. 사모님도 옆에서 똑같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영철이는 마음속 트라우마가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눈에서 뿌연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어요. 그것으로 트라우마를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처의 외도를 지울 방법은 다른 게 없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처가 했던 짓은 참 더럽다, 그치? 그렇지. 아직도 머릿속에서 그 더러운 영상을 지울 수가 없어. 그래도 시연이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약도 잘 챙겨 먹어서 이상 행동을 안 하고 있다고. 널 좋아하는 방법이 카메라가 전혀 아니라는 걸 제대로 깨우쳤다니까. 그건 다시 생각해도 내가 미쳤어. 사과할게. 그래. 사과해줘서 고맙다. 그럼 네 전처의 트라우마를 잊으려면 나랑 데이트하면 되겠네. 오늘 퇴근하고 제일 고급진 레스토랑 예약해라. 뭐? 지금 나랑 데이트하겠다는 거야? 야, 이것도 치료의 일부야. 그러니까 오버하지 말고 예약이나 해. 알겠어. 고마워, 시연아. 저는 집에 가서 최고로 예쁜 옷을 골라 입고 저녁에 영철이를 만났습니다.
눈부셔.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시연아, 너 애를 둘이나 낳은 엄마 맞니? 이제 농담도 할 줄 아네. 자식이 내 눈도 제대로 못 보더니 많이 컸다? 그런가? 그래도 너랑 이렇게 데이트하러 와서 너무 좋다. 요리는 코스로 주문했어. 어서 앉아. 야, 숙녀가 앉기 전에 의자를 빼줘야지. 기본 매너부터 배워야겠네. 알았어. 매너 기억할게. 그리고 저는 가스라이팅 하듯이 영철이에게 이것저것 요구했습니다. 고기 썰어서 내 거랑 바꿔. 그래.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너 지금 방금 눈 돌아갔어? 다른 여자 봤지? 나도 모르게. 확 그냥 눈을 그냥. 알았어, 너한테만 집중할게. 저는 은근히 즐기면서 영철이를 조련했습니다. 제가 당한 게 있으니 이런 식으로 갚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면서 완전히 저에게 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상태가 좋아지는 걸 보고 이제는 그만 상담해도 되겠다 싶어 영철이를 떠나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가의 후계자이고 저와는 너무 차이나는 사람이니 여기서 일을 그만두고 나오기로 했죠. 회장님 부부도 저와 생각이 같아서 그만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영철이는 저를 보낼 수 없다며 연인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정상인이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겠지 하고 털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영철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어느덧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 입학식을 위해 가족들이 함께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누군가 양복을 입고 서 있더군요. 바로 영철이었습니다. 오늘이 입학식이지? 오랜만이다, 시연아. 너 뭐야? 무섭게 갑자기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무서웠어? 미안. 나는 그냥 오늘 학교 입학식이라는 걸 들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전혀 안 좋아. 너 아직도 감시하는 그 병을 못 고친 거야? 아직도 또라이인 거야? 아니라니까? 여기 학교 앞에 현수막이 걸렸길래 온 거야. 뒤에서 뭘 보고 온 게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미안해.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보다. 시연아, 그러니까 나 좀 계속 돌봐주면 안 되겠냐? 나 너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슬프고 지루해. 네가 보고 싶어 죽겠는데 만날 용기가 없어서 이제야 왔다고. 또라이, 네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안 멋있어? 우리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찾아가면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회장님이? 네가 여길 오는 걸 알고 계시다고? 내가 맨날 너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오늘 나가서 널 잡아보라고 하셨어. 엄마도 마찬가지고. 내가 빌빌거리는 꼴 보기 싫으니까 상담사인 네가 케어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 이건 또 뭔 소리인지. 일단 가자. 여기까지 온 거. 우리 아들한테 삼촌 노릇이라도 해줘. 결국 저희 새 모자와 영철이가 같이 학교 입학식을 다녀왔고 넷이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영철이가 정신연령이 낮아서 그런지 제 아들들하고 아주 잘 놀더군요. 제가 모르는 놀이까지 척척하는 걸 보게 되자 흐뭇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영철이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대쉬를 했고 어느새 그의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부부는 저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다며 정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고 평생 당신들의 문제 있는 아들을 데리고 살아달라고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제 옆에는 새 남편인 영철이가 있답니다. 애들하고 노느라고 정신없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요. 저를 감시하는 걸 알았을 땐 세상에 이런 개또라이가 있나 하고 손절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람을 고쳐서 남편으로 드리고 말았네요. 이런 사연은 처음이시죠? 저도 아직도 제가 신기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바른 정신으로 잘 지내고 있어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얼마 전 남편이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 아들들은 고급차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고 저는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여러 행사장을 찾아다니고 있답니다. 이것도 인생 역전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과거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정신병이 생겨 걱정인 분들이나
그의 가족이나 연인인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네요. 정신병이라는 것도 팔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로 고치듯이 고칠 수 있으니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제 남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주저리 떠든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